여러분,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가 난리입니다. 거리의 간판 10개 중 7개가 한글로 바뀌었고 20대 청년들은 서울 명동처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드실래요? 몽골 카페 직원이 유창한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는 광경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몽골 국민 78%가 한글 학습을 희망한다고 답했고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일까요? 대체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국 BBC에서도 이 놀라운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 교수 엘리자 모건의 취재 기록,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모건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지만 몽골에서 목격한 광경만큼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몽골 교육부 국제협력국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니 국제자문단으로 참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문자를 80년 넘게 써온 나라가 한국 문자를 검토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자로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고 2주일 후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런던을 떠나 모스크바를 경유해 12시간을 날아갔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몽골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류 열풍의 일시적 현상이겠거니 생각했죠.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입국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공항 안내판에 몽골어와 영어가 있었는데 그 아래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으로 들어서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화장품 매장 간판에 한글이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상품 진열대마다 한글 설명이 붙어 있었고 카페 메뉴판은 아예 한글이 먼저 나오고 몽골어가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 이곳에서 이미 일상의 문자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택시 정류장 표지판, 버스 노선도, 심지어 주차장 안내문까지 모두 한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통역사는 30대 초반의 몽골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지만 손에 든 안내 자료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도로변 광고판 10개 중 7개가 한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대형 현수막도 한글이었고 버스 정류장 광고도 한글이었습니다. 통역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놀라셨죠, 교수님? 여기는 서울이 아니라 울란바토르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서울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차는 시내 중심가로 접어들었고 그곳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상점 간판 대부분이 한글이었습니다. 카페, 식당, 미용실, 옷가게,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청년들은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카페 앞에 앉은 학생들은 한글이 적힌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점원이 손님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몽골인끼리 대화하는데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건넨 안내 책자도 한글 버전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버전을 받았지만 한글 버전이 더 두꺼운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 한글 안내서가
더 자세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객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실제로 한글을 읽고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객실로 올라가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석양이 지는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옥상마다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한글 광고가 흘러나왔고 거리 곳곳에 네온 사인이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녁 무렵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다 보니 서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열대를 들여다보니 한국 소설 번역본, 한국어 학습 교재, 한국 여행 가이드북이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한국어 회화책을 집어들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젊은 여성은 한글로 된 요리책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몽골 교육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몽골 국민 78%가 한글 학습을 희망한다고 답했고 특히 30세 이하에서는 85%가 넘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도 한국이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한글 간판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그 글자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 어떻게 한 나라의 문자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스며들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날부터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의 전파가 아니라 한 문화가 다른 문화의 마음을 얻은 이야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몽골 교육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낡은 소련식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면에 걸린 대형 화이트보드였습니다. 거기에는 몽골어, 영어와 함께 한글로 회의 안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교육부 국장이 자료를 건넸습니다. 표지부터 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교육 현황 보고서였고 속표지를 넘기니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몽골 전체 중고등학생 중 78%가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익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한글은 선택 과목이었고 수강생도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먼저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학교는 그 수요를 따라가느라 교사를 급히 충원해야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젊은 공무원들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 직원은 노트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화면을 힐끗 보니 한글 자판으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을 어디서 배웠냐고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자막으로 익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막을 읽는 속도가 느렸지만 석 달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읽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궁금증이 생겨 한글 구조를 찾아봤고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이해하고 나니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교육부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있었고 몇몇 직원들은 한국 음식 이름을 한글로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화 확산이었다는 거요. 오후에는 교육부 산하언어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몽골어 한글 표기법 표준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샘플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키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몽골어,
발음이 한글로는 정확히 표기된다고요.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한글 표기가 더 세밀하고 정확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는 각국 문자로 쓰인 같은 문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 네 가지 문자 중 한글이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한글의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한국어 학습서가 가득했고 한 중년 남성이 기초 한글 교재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물으니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책이 바로 한글 교재라고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몽골 국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육부 측에서 특별히 고문서 열람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지하 보존실은 습도와 온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서는 60대 중반의 학자였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몽골 제국시대의 문서,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파스파 문자로 작성된 칙령서였습니다. 사서는 장갑을 끼고 문서를 펼쳤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글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문자의 구조가 한글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스파 문자는 네모틀 안에 자음과 모음을 배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과 같은 음소 문자였고 조합 원리도 유사했습니다. 사서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700년 전 쿠빌라이 칸이 제국 전역에서 쓸 수 있는 통일 문자를 만들려 했다고요. 티베트 승려에게 명령해 만든 것이 바로 파스파 문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자음 기호들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듯했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철학이 한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천지인 사상을 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파스파 문자에도 같은 사상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사서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파스파 문자 학습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왜 이 문자가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기본 자모만 40개가 넘었고 조합 규칙도 예외가 많았습니다. 일반 백성이 배우기엔 지나치게 어려운 책이었던 겁니다. 반면 한글은 달랐습니다. 기본 자모는 24개에 불과했고 조합 규칙도 단순 명료했습니다. 파스파 문자의 철학은 계승하되 복잡함은 완전히 제거한 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파스파 문자의 실패를 연구했고 그 약점을 보완해 완벽한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최근 발굴된 고려시대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원나라 관리가 고려 관리에게 보낸 공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스파 문자로 작성된 그 문서를 고려 관리들이 연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세종대왕 시대에 이미 파스파 문자에 대한 정보가 조선에 전해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나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00년 전 몽골 제국이 꿈꿨던 완벽한 문자, 그것을 실제로 완성한 건 정복당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다시 몽골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순환이었고 문명의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언어학과에 마련된 연구실은 소박했지만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키릴 문자, 라틴 문자, 한글 중 어느 것이 몽골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몽골어 원어민 10명을 섭외했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시켰고 학력과 직업도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몽골어 문장을 3가지 문자로 각각 표기한 뒤 참가자들이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음의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키릴 문자였습니다. 몽골이 80년 넘게 사용해온 익숙한 문자였기에 참가자들은 유창하게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녹음된 음성을 분석하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몽골어 고유의 미묘한 모음 차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키릴 문자는 러시아어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몽골어의 섬세한 발음을 담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도는 61%로 측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틴 문자였습니다. 90년대 몽골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던 표기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낮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낯선 조합에 당황했고 발음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확도는 58%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은 한글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전용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몽골어에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글 표기를 보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발음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몽골어의 음소 구조와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정확도는 87%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참가자들에게 기본 자모를 가르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릴 문자를 배우는데 평균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몽골어 표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였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었고 주관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한 다음 날 현장 조사를 위해 울란바토르 시내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천한 곳은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도 아니었고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생들이 다니는 보통의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3학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은 30명 정도였고 모두 제 방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2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80%가 넘는 비율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에게 칠판에 적힌 한글 문장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유창하게 읽어냈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묻자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막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특별히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학생은 K-팝 가사로 한글을 익혔다고 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 가사의 의미가 궁금해졌고 그러다 한글을 찾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자모를 검색했고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을 이해하고 나니 모든 글자가 읽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갔습니다. 벽면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한국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한글로 메모를 하고 있었고 친구끼리 한국어 단어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였고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도서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 학습서는 물론이고 한국 소설 번역본, 한국 역사책까지 다양한 책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한글 책을 가장 많이 빌려간다고요. 영어 책보다 한글 책 대출률이 2배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학교를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 열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배우기 시작했고 어른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강력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몽골 외교부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한글 도입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외교부 차관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글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서 주변국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80년 넘게 사용해온 키릴 문자를 버리는 것은 문화적 배신이라는 입장을 공식 성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몽골 주재 러시아 대사는 교육부 장관을 따로 만나 우려를 표명했고 모스크바 언론들은
한국의 문화 침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러시아의 분노는 명확했고 직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베이징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고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도 없었습니다. 차관은 이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조용하다는 건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중국과 몽골 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해 온 학자였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침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패배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젊은이들의 중국어 학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반대로 한국어 학습률은 급증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몽골 학생들은 중국 유학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한국 유학을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지 선호도, 문화 콘텐츠 소비, 브랜드 선호도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중국을 앞섰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문자의 철학이었습니다.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자는 지배층을 위한 문자였다고요.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고 평생을 공부해도 완전히 익히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글은 백성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하루면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챘다는 겁니다. 교수는 역사적 맥락도 설명했습니다. 몽골은 700년 전 중국을 정복했지만 결국 문화적으로는 중국에 흡수될 뻔했습니다. 원나라 황제들은 한족 관료들의 영향 아래 들어갔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글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민주적인 문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울란바토르 시내를 걸었습니다. 중국 식당 간판은 여전히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젊은이들은 한글 메뉴판을 자연스럽게 읽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침묵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화전쟁에서 이미 졌다는 것을요. 보름째 되는 날, 저는 울란바토르 곳곳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에 첨부할 현장 사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바라본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중앙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였는데 버스 정류장마다 한글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품, 전자제품, 의류, 식품,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대형 전광판에서는 한국관광청 광고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내내 상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카페 간판에는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고 미용실은 예쁜 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는 멋진 하루, 문구점은 행복 가득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몽골어 표기는 작게 변기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점심때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재래시장이었지만 여기서도 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는 신선해요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생선 코너에는 맛있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상인들조차 간단한 한글 단어는 알고 있었고 젊은 손님들과 한국어 단어를 섞어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학교 앞 거리로 갔습니다. 하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시간이었는데 문구점 진열대에는 한글 공책이 가득했고 서점에는 한국어 학습 교재가 베스트셀러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사달라고 어머니에게 조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웃으며 그 책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함께 꿈꾸자라는 표어가 한글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고 벤치에 앉은 노인들은 손자가 한글을 가르쳐줘서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을 읽을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시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한글 네온 사인이 불을 밝혔고 거리는 마치 서울의 한 구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 풍경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국의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공감이었고 문화의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인 변화였습니다. 챕터 8 흐르는 것은 문자 아닌 마음이었다. 20날째 되는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3주간 수집한 자료와 사진, 인터뷰 기록을 정리하며 결론을 도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하는데 가슴 한편에서는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몽골어 표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체계다. 과학적 근거는 충분했습니다. 정확도 87%, 학습 소요 시간 30분, 표기 효율성 최상급, 숫자는 명확했고 데이터는 객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 아래 한글 간판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문자의 전파가 아니라 철학의 전달이었다는 것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담았던 정신, 백성을 위한 문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 철학이 700년 만에 몽골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한글의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민주적 철학에서 비롯되었다. 쿠빌라이 칸이 꿈꿨던 제국의 문자는 권력을 위한 것이었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 차이가 700년의 간극을 만들었고 지금 그 꿈이 완성되고 있다. 마지막 날 아침 몽골 교육부에서 공식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몽골 정부는 한글을 제2공식 문자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정부 관계자, 학자, 언론인들이 가득 모였고 저는 연단에 올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몇몇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공항 직원은 한글로 작성된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사실을 확인한 것뿐이었다고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몽골 사람들 스스로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멀어져 갔습니다. 저 아래 도시 어딘가에서는 오늘도 누군가 한글을 배우고 있을 것이고 아이들은 한국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글자를 익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문화였고 강제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문자는 흐른다. 마음을 따라서였습니다. 한글이 몽골에 전해진 이유는 우수성만이 아니라 따뜻함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한 마음이 700년을 건너 몽골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들도 그 마음을 알아본 것이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글이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하나가 한 나라의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 7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세종의 꿈. 한글의 위대함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철학에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